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 시간은 내년도 2021년도죠. 예, 내년도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1년간의 연간 흐름과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 전략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이렇게 만나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해본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저를 이렇게 보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임용 공부를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임용 시험의 체계라든지 그리고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첫 번째는 유치원 임용 시험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고요.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서 실시되죠. 그래서 그거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어떤 교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내용도 또 같이 살펴본 후에 그리고 이제 1년간의 연간 그 공부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강의 일정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년의 과정을 이제 1월부터 11월 그리고 12월 2차 시험 준비까지를 이렇게 어떻게 강의를 따라와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번째부터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공부 전략이 참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하죠. 그래서 이 임용시험 정말 장기간의 어떤 레이싱이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에너지 분배를 잘해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공부 전략을 알아보는 걸로 해서 시간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공부는 서두를수록 합격에 가까워지고 또 후에는 좀 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빠르게 강의를 통해서 내년도 공부 방향을 이제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한번 1쪽부터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 시험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국공립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립교사가 되고 이제 국립교사는 이제 공립교사에서 또 그 국립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유치원에서 이제 선발 시험을 봐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공립유치원 교사 이렇게 또 명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정 경쟁 시험 이렇게 해놨어요. 어찌됐건 경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험인 거죠. 출제 방향을 보면 뭐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뭐 신뢰성 있는 출제 채점 과정을 통해 이런 말 이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출제하겠다.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제 1차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한 문항을 출제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3번 근거 법령은 생략하고요. 시험 관리 기간 4번을 한번 보면요. 지금 시도교육청, 각 시도교육청과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제위원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여러 명의 출제위원들이 함께 그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1차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고 우리는 1차 시험을 봐야 이제 거기서 합격을 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2차 시험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도마다 자체 출제를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2차 시험은 또 시도별로 다르게 이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차 시험 본 이후에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공고문을 이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세종 이런 어떤 지역들은 자체 출제를 시도교육청마다 이렇게 자체 출제를 하는 그런 지역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임용 공부를 할 때는 1차 시험을 통과해야 2차를 보다 보니까 그죠? 1차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가장 그게 궁금한데 6번에 보니까 1차 시험에서 지금 교직 논술 그리고 교육과정 이렇게 두 과목이 나와 있죠. 마지막에 있는 한국사는 우리 선생님들 아마 지금 미리 취득해 놓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지금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상급 이상을 취득해야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선생님들께서는 한국사 시험
시험을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3급 이상이 우리 이 교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는 걸 참고하셔서 미리 취득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한국사 시험에서 이제 계속 페일을 하거나 이렇게 자격이 이제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공부랑 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성공적으로 잘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해야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좀 버겁고 힘들죠. 그래서 미리 우리 선생님들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준비하셔가지고 취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국사는 제쳐두고 지금 보니까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2개 과목이네요. 그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지금 전국 공통이에요. 내가 강원도를 쓰든 서울을 쓰든 뭐 경남을 쓰든 어느 지역을 쓰든 1차 시험은 전국 공통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차 시험일 날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 이제 11월에 시험이 있어요. 11월 첫째 주나 혹은 둘째 주 토요일에 있어요. 올해는 우리 11월 7일 토요일이었거든요. 이렇게 11월 초에 있는 이 시험을 보러 가면 1교시가 교직 논술입니다. 교직 논술을 이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2교시, 3교시 이렇게 해서 총 3교시까지 이제 시험 시간이 운영이 되는데 2교시, 3교시는 교육과정을 시험을 봐요. 그래서 2교시에 교육과정 A 그리고 3교시에 교육과정 B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A와 B로 나눠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목 자체는 논술이랑 교육과정 2과목인데 교육과정 자체를 또 2교시로 나누는 거네요.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봤더니 교직 논술은 20점이에요. 배점이. 그리고 교육과정이 80점으로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또 2가지 합쳐서 100점 만점의 이런 시험입니다. 자,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문항이 한 문항이고요. 한 문항을 이렇게 논술형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문장으로 풀어서 쓰는 그런 논술형 시험을 보게 되고요. 60분간 이제 문제 분석하고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이제 서술을 하는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서 서술을 하는 그런 논술형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은 80점 만점이에요. 근데 옆에 봤더니 16문항 내외 출제되는 문항 수가 16문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를 먼저 이렇게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첫 준비고 아직은 내가 임용에 대해서 별로 조사한 것이 없어요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기출문제를 작년도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출력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논술은 이렇게 한 장에 한 문항이 담겨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교육과정은 16문제가 담겨 있는데 A형에 8문제 그리고 B형에 8문제 이렇게 해서 8문제 나눠서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꼴랑 8문제야. 8문제 안에 한 문항 안에 이제 소문항이 한 3-4개씩 이렇게 같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문항에 따라 점수 배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소문항 하나가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문항 하나가 1점이다. 그러면 80점 만점이니까 총 한 80문제 정도를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소문항으로는 한 80문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큰 대문항 하나에 3-4개 정도의 소문항을 넣어 놓은 거라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16문항은 이 대문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지금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교육과정 140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140분은 교육과정 A의 70분 그리고 교육과정 B의 70분으로 나누어서 실시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70분 동안 교육과정 A의 몇 문제를 푸는 거예요. 대문항으로 보면 8문항. 그죠? 또 B도 마찬가지죠. 교육과정 B형도 대문항으로 보면 8문항을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소문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문항으로는 40문항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0분이라는 시험 시간이 있지만 얘는 교육과정 A 70분, B 70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제 실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단답형의 어떤 기입, 어떤 특정 단어라든지 어떤 개념의 명칭을 쓰는 기입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유를 쓰라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써야만 하는 그리고 그 단계의 어떤 특징을 쓴다거나 이런 어떤 서술을 해야 하는 그런 또 서술형 문제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시험은
11월 초쯤에 진행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 그 초 1차 시험을 향해서는 계속 1차 공부를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2차 공부는 언제 하냐? 2차는 우리 1월 그 올해 기준으로 1월 13일이 2차 시험일이에요. 13, 14 이렇게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틀간 2차는 이제 진행이 되는데 1월 13일이 만약에 시험이라 그러면 1차 끝나고 나서는 거의 한 2달 그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럼 1차는 10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데 2차는 2달 만에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시험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가 2차 시험의 성적을 많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선발을 하거든요. 1.5배수. 그럼 1.5배수를 선발을 하고 2차 시험에서 이제 0.5배수는 이제 탈락을 하고 1배수가 이제 임용 후보자로서의 그런 또 선정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5배수 1차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의 실력이 어찌됐건 교육과정이라는 이 지적 전문성을 보기 위한 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점수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 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이해가 탄탄하다는 얘기를 그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 그 2달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상 1월부터 2차를 위한 실력이 다 다져진 상태다라고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준비를 1차 때 별도로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사실상 이름만 2차로 붙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1월부터 공부할 여러 교과목들이 다 2차의 교사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2차 시험은 1월에 있지만 우리가 1월부터 같이 계속 공부하는 과정이 곧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과 그다음에 교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기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차 시험을 보고 나면 밑에 보니까 2차 시험 나오죠? 이제 2차 시험에 보면 제가 이제 교과목이 먼저 담겨 있는데 2차 시험은 크게 면접과 그다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업 실현 이 두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은 시도별로 없어진 시도도 있고 이 과정안 작성 시험을 보는 시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면접과 수업 실현은 모든 시도에서 다 보는 과목이고 과정안 작성은 있는 시도도 있고 없는 시도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까 제가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선발하고 2차 시험에서 이제 1배수가 최종 합격을 하는 걸로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100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1차 시험에서 150명을 그죠? 합격자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최종 100명이 이제 합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강원도만 2배수를 이제 선발을 하고요. 그 외의 시도는 모두 다 1.5배수를 선발하는 그런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아셨다면 그럼 이제 도대체 나는 몇 점을 받아야 합격하는가? 그래서 제일 이제 걱정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어떤 지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시험 2021학년도 이 대비 시험의 합격선을 한번 보면 지금 여기 1차 합격선이에요. 선생님들 1차. 지금 전국 평균으로 나와 있는 게 79점이네요. 우리 아까 논술 20점, 교육과정 80점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하면 1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럼 100점 만점에서 1차 합격선이 79.10이 나왔어요. 그럼 79점 이상을 받은 선생님들은 합격을 한 거네요. 그럼 몇 점을 놓쳐도 돼요? 20점 정도가 그저 이렇게 틀려도 깎여도 1차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는 거네요. 20년도도 한번 보면 20년도에 20학년도 대비 시험 본 선생님들이 78.78이 합격선이죠. 자, 그다음에 19년도에는 우리가 또 추시라는 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 추시 시험에서도 79.67이 합격선으로 나왔어요. 지금 맨 끝에 합격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시 2019년 정시에는 또 85점이 이번엔 좀 높았군요. 85점이 합격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합격선이라는 것은 내가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해야지 합격할 수 있겠구나를 또 안내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시험이 쉽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쉽기 때문에 나 또한 점수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어렵다면 다 모든 응시자들에게 어려운 난이도가 좀 높은 시험인 경우에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격선도 조금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80점을 기준으로 좀 잡아볼까요, 선생님들?
지금 그 이쪽에 맨 아래에 지역별 합격선은 선생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이렇게 지역별로 커트라인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서울이 항상 좀 커트라인이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서울과 경기가 큰 게 1.67 정도 차이가 나고 충북이 가장 두 번째 그 라인의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충북이 가장 합격 커트라인이 82점으로 높은 지역이 되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또 이제 어떤 그 매년 조금씩은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 선생님들께 너무 커트라인을 의식하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도대체 나는 이걸 80점이 합격 기준이라고 했을 때 몇 점을 받아야 좀 안정적일까? 우리 뒤에 좀 볼까요? 자, 뒤에 3쪽을 보면요. 우리 1차 합격선 전국 평균에서 지금 3가지 정도를 담아놨는데 교육과정이 아까 80점 만점이었죠? 그리고 논술은 20점 만점이었어요. 기억나나요? 그죠? 교육과정 A, B로 나눠서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16문항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소문항들이 있어서 한 문항, 작은 소문항 하나가 1점 정도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80개 문항을 풀고 80점을 받아요. 그럼 한 개 문항 틀리면 1점씩, 그죠? 깎이는 게 되네요. 그럼 몇 문제는 틀려도 될까? 80문제를 푸는데 10문제 정도를 틀린다고 하면 70점을 받는 거죠. 교육과정에서만 70점을 받는 거예요. 5문제 정도 틀리면 75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80점 만점 아래 나와 있는 게 70점에서 한 75점 정도를 받으면 5개에서 10개 정도를 틀리면 안정적인 합격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네요. 만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5개에서 10개 정도. 엄청 우수한 성적이에요. 10개 틀려도 이거 정말 선생님들 보통 이제 커트라인 주변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몇 점 이상이 1차에서 확보되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2차 시험의 결과도 조금씩은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이 합격선 주변에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5점, 6점, 7점, 8점, 10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해 놨다는 건 이것은 엄청 높은 점수를 1차에서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5개 틀린다, 10개 틀린다, 이 정도는 내가 틀려도 되는 점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이제 논술도 또 잡으러 가야 되죠. 논술도 한번 보면요, 논술은 20점 만점이에요. 우리 아까 한 문항을 푸는데 20점 만점이었죠. 자, 20점 만점에서 18점에서 20점 정도를 20점 만점 받으면 너무 좋죠. 우리 올해도 이제 20점 만점 받은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갈수록 이제 논술 시험의 어떤 채점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지문에서 찾아 쓰는, 그리고 찾아 쓰면서 거기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는 이런 어떤 유형의 시험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논술도 우리 교육과정을 탄탄히 하면서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점수 확보가 이제 가능한 그런 또 과목입니다. 그래서 18점에서 20점 정도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이 점이 만약에 점수가 논술에서 이렇게 깎이는 것으로 했을 때 교육과정이 70점 그리고 논술이 18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88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이 75점이고 논술이 20점 만점 받게 되면 95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올해도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 합격한 선생님들이 소식을 전하면서 91점 받았다, 92점 받았다, 89점 받았다 이런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교육과정에서, 물론 교육과정이랑 교직 논술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걸 모르지만 교육과정에서 한 6개 정도 틀렸고 논술에서 1, 2점 정도 깎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점수가 한 88점에서 95점 정도 사이다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제 공부가 시작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 80점 만점에 내가 몇 개를 틀릴지, 그죠? 몇 점의 점수를 받게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막연히 추상적이지만 대략적으로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만점 받는 시험 아니라는 거, 다 맞춰야 되는 시험 아니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뒤에서 우리가 시험 과목 공부를 이제 시험 범위라고 해야 되죠. 시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만점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1년간의 어떤 공부 진행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기본을 다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육과정에서 10개 정도, 그리고 10개에서 잘하면 5개 정도 틀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점수를 받으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교과목을 또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우리 그 문항 출제 기관이죠. 문제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시험의 범위를 이 유아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유치원 교육과정, 여기서 말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뭐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고시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3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게 지금 시험 범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은 책이 이와 관련돼서 현장에 활용하라고 지금 제공한 책이 총 3권이거든요.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이해 자료라는 책이 있고, 또 놀이 실행 자료, 이렇게 총 3권의 책이 지금 나와 있고, 우리가 이걸 주로 공부를 하면서 외워야 될 그런 어떤 또 책이 되죠. 그럼 이 3권만 외우면 되냐? 그게 아니라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교과목들이 바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학문적인 이론들이 녹여져서 그 개정 누리과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그 누리과정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이 된 여러 학문 교과들을 또 봐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 안에 크게 3개 들어있는 유아교육 개론, 그리고 누리과정,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크게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유아교육 개론 부분에 이제 세부 내용 법 영역을 좀 볼까요? 선생님들 잘 자료 보이시나요? 첫 번째가 지금 유아교육의 성격, 그랬어요. 성격.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성격이라 붙여놨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유아교육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또 복지사회와 함께 우리 유아교육의 역할이라든지 아동복지 부분, 그리고 우리 유아교육의 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사상이죠. 교육사상.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있는 루소, 듀이, 이런 어떤 교육 사상가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반이 된다고 하는 발달 심리죠. 발달 심리도 중요한 부분이죠. 다루고, 또 놀이 이론, 유아교육과 놀이라는 부분에 대한 놀이 이론 다뤄야 하죠. 그리고 교사론, 그리고 부모 교육론, 자, 이렇게 묶여서 유아교육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론이라는 그 하나의 큰 범주 안에 이렇게 6개의 하위 교과가 들어가 있구나, 하위 학문 영역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개론 부분이 우리 유아 임용의 정석 그 책 1권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론 부분을 1, 2월 달 동안 다루게 되는 거예요. 1, 2월 달에 요 6개의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개론 부분은요, 시험에 교육과정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가 되는 영역이고, 자,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놀이 이론, 교사론, 부모 교육론, 그리고 유아 교육의 성격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논술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논술. 그래서 1, 2월 달을 아주 잘 보내셔야지 선생님들이 논술을 잘 쓰거나 또 어떤 여러 3, 4월부터 진행되는 누리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1, 2월에 하는 개론 부분이 그냥 어떤 워밍 정도의 그런 어떤 개괄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반을 다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누리과정 되어 있죠. 그래서 누리과정에 지금 우리 아까 개정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나와 있는 영역 5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이렇게 5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의사 예자 이렇게 불러요. 앞머리만 따서 신의사 예자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지금 교육과정에 담겨있는 영역의 이름이고요.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이 영역에 선생님들 그거 이렇게 자 있으시면 자로 줄을 긋고요. 교과목을 좀 적어 보시겠어요? 이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라는 거 안에 지금 유아 동작 교육이 들어가요. 동작 교육, 그리고 유아 건강 교육, 그리고 이제 유아 안전 교육, 이렇게 해서 3개의 과목이 포함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동작 교육, 체육이죠. 체육. 그죠? 체육. 그리고 건강 안전, 이 부분이 다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영역 해놨어요. 얘는 뭐예요? 선생님들 교과로 보면? 그죠? 국어예요. 국어. 그래서 우리가 유아 언어 교육,
그리고 유아 문학교육 이 두 과목이 또 이 안에 들어갑니다. 유아 언어교육과 유아 문학교육.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관계 영역 그랬어요. 자, 이 사회관계 영역은 당연히 유아 사회교육이죠. 유아 사회교육인데 이 유아 사회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제 사회 정서 발달 심리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 정서 발달 부분도 다루면서 유아 사회교육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 경험 영역 그랬네요. 자, 예술 경험 영역에는 음악과 미술이 들어가 있어요. 유아 음악 교육, 유아 미술 교육 이렇게 교과목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 탐구 영역에는 유아 수학 교육, 유아 과학 교육 이렇게 또 두 개의 과목이 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의사 예자 이렇게 5개로 불렀는데 지금 과목을 쫙 펼쳐봤더니 그죠? 상당히 많은 교과목들이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3, 4, 5, 6 6월까지 이제 배우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가 교육과정 운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의사 예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실제 유아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놀이 중심 교육을 운영하는 부분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 유아교육 과정의 이해와 그 다음에 설계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가로하시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유아점 놀이중심 교육과정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운영 부분을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6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공부해야 될 시험 과목을 보고 나니 1월, 2월에는 개론 부분을 공부하고요. 그죠? 3, 4, 5, 6월까지 지금 누리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부분이 그죠?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럼 6월까지 하면 공부해야 될 시험 범위 다 공부한 거네요.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전반적인 것들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아있는 7월부터는 뭐예요? 7월부터는 사실 문제를 풀면서 이제 어떤 이 그동안 공부한 이론들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선생님들께 1월부터 6월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계속 많이들 말씀드려요. 그래서 6월이 끝난 지점에서 시험 보러 갔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1월부터 6월간의 공부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학원에서 푸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열심히 많이 풀었을 때 모의고사 점수는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이 교과목들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나 어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실전에서 새롭게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새롭게 정말 생소하게 올해 새로운 스타일로 출제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많이 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념이 탄탄하고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는 변형된 문제를 쉽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문제풀이 들어가서 우리 6월까지 모든 이론이 끝나고 7월, 8월, 9월, 10월에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이러신 선생님들께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냐, 모의고사를 들어야 하냐, 이론을 더 해야 되냐 이런 많이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가장 그때 중요한 건 절대 모의고사 반에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맨날 말씀드리거든요. 기본 이론이 탄탄해야지만 그것이 문제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강의를 듣는다는 건 실전에 가서 힘을 발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될 거라고 우리는 믿지만 사실은 기본 개념이 얼마나 잘 잡혀 있냐를 점검해보고 기본 개념을 잡는 것을 먼저 해야지만 실전에 가서 어느 정도의 실력 향상을 그죠? 통해서 이제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월부터 6월이 지금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 시기에 저랑 이 설명회를 같이 듣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1월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지금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또 미리미리 준비해 놨을 때 나중에 선생님들이 어떤 그 합격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데 더 그렇죠. 당연히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으로 1월, 6월이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기본 이 개념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도 또 알아보러 가볼까요? 자, 뒤에 보면 이제 다시 또 한번 교육과정과 논술에 대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일정표가 5쪽에 나와 있죠. 자, 5쪽을 보니까
교육과정 정복하기 해서 옆에 80점 들어가 있네요. 우리 1차 시험 100점 만점에 교육과정 80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섹션에 나와 있는 논술이 20점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교육과정은 위에 1, 2월 강의에 지금 유아교육 개론 들어가 있었어요. 개론. 우리 아까 개론 교과목 6개였거든요. 성격, 사상, 발달 심리, 놀이, 교사론, 부모교육론 이 6개가 개론이라는 영역에 묶여 있었어요. 그죠? 그것을 1, 2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3, 4 그리고 5, 6 이렇게 두 개 박스 있는데 3, 4에서는 누리과정 신의사 해놨어요. 신의사 이거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그리고 사회관계 영역 이랬었죠. 이렇게 신의사라는 3개의 영역을 다루는데 이게 말이 신의사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아까 유아 동작 교육, 건강 교육, 안전 교육이 있었고요. 의사소통에는 유아 언어 교육, 유아 문학 교육이 있었고요. 그죠? 사회관계에도 이제 발달 심리 쪽에서의 사회 정서 발달과 유아 사회 교육이 또 해당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5, 6월에는 쭉 이어서서 연속선상에서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운영편 이렇게 해서 들어가네요. 그래서 예술 경험이 우리 음악과 미술, 그다음 자연 탐구가 수학과 과학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가 탄탄한 이론의 내면화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건 선생님들 절대 선생님들 공부가 아니세요. 강의는 정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내 공부를 하기 전에 듣는 거고요. 이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강의가 끝난 다음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이거든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화하는 그런 기간이 1월부터 6월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기간에 이제 기출문제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아,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를 파악하고 이 기출문제는 다음 연도 문제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중요한 어떤 지문들은 또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추려서 이론반에서 같이 이론과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올해는 이 1, 2월 개론반을 진행하면서 개정 누리과정,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이거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같이 진행하려고 그래요. 1월 달에. 그래서 원래는 이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해설 부분을 3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월달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버거워하시는 것도 같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 1, 2월 유아교육 개론을 할 때 개정 누리과정 해설을 함께 할 예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서요. 이거 함께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 그 교육부에서 이제 발간한 3종 자료, 현장 지원 자료 3종 세트가 있어요.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냐. 일단 누리과정 포털 사이트를 선생님들 들어가셔서요. 아이누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누리. 그래서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뭐 다음이든 아이누리를 치시면 바로 그 포털이 나오거든요. 아이누리. 자, 이 아이누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뭐 배움누리, 뭐 나눔누리,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카테고리가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배움누리라는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배움누리, 예, 거기에 보면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 올라가 있고 해설서 그리고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이렇게 각각 3개의 어떤 그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별도 판매를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이번에는 판매하지 않고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또 출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제본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누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 배움누리라는 이 게시판을 보시면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이해 자료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실행 자료 이렇게 해서 3권 출력을 하셔서 준비해 두시고요. 요거는 1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우리가 본 강의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요 내용은 목요일에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이 배움누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외에 놀이 운영 사례집이라고 해서 총 5권의 책이 있어요. 5종류의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놀이 운영 사례집은 1차 때 보지 않고 2차 때 봐야 될 책이라서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3권, 3종 현장 지원 자료만 선생님들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간 조금 있으실 때 선생님들 이 아이누리 사이트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개발한 이 포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자꾸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7, 8월에 이제 가서는 영역별로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론을 다지는, 그래서 응용력을 조금 키우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영역별로 진행되고요. 9월, 10월은 이제 영역별이 아니라 실전과 같이, 우리 아까 실전 어땠어요? 1교시가 논술, 2교시 교육과정 A, 3교시 교육과정 B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논술은 60분간, AP 교육과정 AB는 70분, 70분간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스케줄 그대로를 이제 모의고사 때는 이제 같은 유형과 같은 문항수로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11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 토요일에 시험 공고가 또 나오겠죠. 내년도 시험일에 맞춰서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보러 이제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년에 연간 강의 일정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지금 우리가 같이 본 거는 교육과정 80점을 정복하는 그 플랜이에요. 자, 그럼 이제 논술 20점은 어떻게 하는가 부분이네요. 같이 좀 볼까요? 자, 논술은요 4월에 시작이 돼요. 4월부터 5월에 논술 기초반 이렇게 해서 먼저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6월, 7월에 논술 실전반 이렇게 해서 또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 가면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모의고사 반에 가면 1교시가 논술이었죠. 그래서 이때 또 다시 논술을 접하게 돼요. 그럼 교육과정에서 지금 1월부터 시작되는 그 일정 중에 논술은 4월 달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왜 1, 2, 3월 달에 하지 않고 4월 달에 할까? 그래서 이거 초반에는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지금 내년이 6년 차거든요. 공립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가감하게 사표를 쓰고 왜 갑자기 학원 강사를 하게 됐는지 저도 그때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냥 한번 해보지 뭐, 막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에 2016년 1월부터 강의를 하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임용 공부를 해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상의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돈도 조금 써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 공부에 있어서의 에너지를 잘 분배를 해서 딱딱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적용하고 또 효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 일정이 어떤 일정일까를 이제 고심하다가 짠 게 바로 이 논술은 4월부터 투입하자였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초반에는 1월부터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논술은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또 안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좀 이렇게 증명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합격한 선생님들이 4월부터 준비를 해도 높은 점수를 받고 많이들 이제 합격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미리미리 뭐 1월부터 빨리 한다 그래서 이것을 잘 쓸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또 생각해서 그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4월부터 논술 준비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고요. 다만 1, 2, 3월 동안 논술 우리 안 하죠. 논술 안 하는 동안 그 시기에 해 두어야 할 공부 내용들, 그거 잘 해놔야지만 돼요. 제가 아까 1, 2월 개론반에서 진행되는 발달심리, 놀이, 그 다음에 교사론, 부모교육론, 이런 것들이 다 다져져서 논술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 2월 그 시기마다 해야 될 부분들의 공부를 선생님들 것으로 만들어두는 과정에 충실하셔야 4월부터 진행되는 논술반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4월달 첫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당황해요. 논술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근데 그건 훈련하면 극복되기 때문에 4월, 5월 2달 정도 이 기초반을 밟으면서 논술 체계는 이렇구나, 논술이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이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누적시키고 알아가시면 이거 극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하실 수 있거든요. 다만 논술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이론을 다지지 않은 경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논술 실전반, 기초반 따라오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돼서도 또 다시 암기하고 내 걸로 만들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1월, 3월이 잘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한 기초가 없이는 자신의 생각을, 문제를 분석해서 자신의 생각을 절대 논술로 쓸 수 없다는 거, 그거 선생님들 명심하셔서 1, 2, 3월 달 동안 우리가 매주 해야 될 부분을 정말 잘 다져야겠구나. 그래서 4월 논술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체계를 잡는 방법과 논술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 생각을 덧붙여서 글을 써나가는 훈련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논술 기초반은요, 그동안 기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8주간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8주 동안 진행되는데, 거기 두 번째 글을 보니까 최근 9년간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타당한 논거 찾기 훈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논술 기초반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진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6월, 7월 논술 실전반으로 가면 이제는 기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출제한 그런 출제 예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 문제를 이제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논술 실전력을 기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 모의고사 반에 가면 이 모의고사가 총 8주 동안 진행이 돼요. 8주 동안 진행된다는 건 1교시가 항상 논술이니까 총 8편의 논술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또 실전반과는 중복되지 않은 또 새로운 논제로 이제 논술 시험을 보면서 이제 논술 준비를 끝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1년 동안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강의 일정이 진행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뒤로 넘겨서 연간 강의 일정이 다시 한번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밑에 한글표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 지금 역시나 교육과정과 논술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지금 1, 2월에 개론반 들어가고요. 3, 4, 5, 6에 이제 누리과정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밑에 보면 제가 영역별 이론을 다루고 그 영역별 기출문제, 최근 9년간의 기출문제를 같이 한다라고 지금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상을 배우면 사상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그 주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해설을 이제 목요일 날 별도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주 이론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기출문제를, 그 영역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한다라고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출문제도 제가 최근 9년 해놔서 2013년부터 21년까지의 그 9년간의 기출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왜 13년부터 이제 누리과정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어떤 그런 시험 동향이라든지 출제 유형, 그리고 또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 중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13년부터는 지금의 흐름과 이제 맞닿아 있어서 이것을 분석하고 충실히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는 2013년 기출부터 다룰 거고요. 그럼 그 이전 문제, 97년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묻는 경우도 있는데,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기출문제집이 별도로 없습니다. 제 책에 보면 챕터별로 그 뒤에 기출문제가 담겨 있고, 맨 뒤에 이제 답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97년부터의 문제를 모두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기출 문제집도 있고요. 우리 그 노량진 학원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출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책을 선택해서 선생님들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보고도 왜 기출 문제집 안 내냐 그러는데, 제가 그때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거 하나 잘 선택해서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들 했는데, 기출 문제집 별도로 없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지금 우리 교재에 담겨 있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저랑 같이 풀고 해설 강의 통해서 기록하면서 중요한 내용 파악해서 이렇게 이론서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저는 공부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으로 안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별도의 기출문제집을 사고 싶으시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럼 97년부터 12년까지 기출문제는 어떻게 하냐? 제가 당연히 선생님들 심도 있게 분석해서 7, 8월 문제풀이반에서 최근 동향에 맞춰서 변형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공부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좀 강의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선생님들께서 13년부터 21년까지의 이 9년간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다이렉트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랑 같이 계속 해설을 하면서 그 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하셔야 하고요. 문제 출제 경향을 읽으셔야 하고요. 그 이전의 문제들은 제가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께 중요 내용들을 반영한 새로운 문제로, 변형된 문제로
이렇게 제시했을 때 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접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문제의 응용력이라든지 중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존 기출문제는 이제 7월, 8월 이 합격 다지기 영역별 문제풀이 반에서 변형돼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과거 기출문제 97년부터 12년까지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그 유아특수 우리 그 전형에서도 유아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랑 동일한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당연히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뤄야 될 내용들은 꼭 이제 이렇게 녹여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선생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정이 다시 한번 표로 정리된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기출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반은 지금 4월부터 이렇게 기초, 실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그 뒤에는 지금 주차별 강의 일정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올해는 1월 9일이 개강이에요. 그래서 1월 9일 날 개론반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이 본 강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목요일 날은 기출 해설을 한다고 했었죠. 기출과 함께 우리 1월 한 달간 총 4주 과정 동안은 개정 누리과정 해설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우리 수강하는 선생님들에게만 제공되는 강의이고 이 이론반 제공되는 강의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미리미리 앞당겨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먼저 1월 14일 목요일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거. 자, 그리고 논술은 매주 화요일 날 진행이 돼요.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이네요. 그죠? 예, 그리고 주차별 일정도 선생님들 참고하셔서 1년의 흐름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뒤로 넘겨서 8쪽이랑 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강의의 어떤 특징을 적어 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 참고로 읽어 보시고요. 저하고는 10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쪽에 보면요. 성장하는 공부법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성장하는 공부법 그랬는데요. 선생님들이 이게 지금 교사가 되는 과정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어떤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 그저 합격하기 위해서 공립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떤 좌절이나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데 좀 역부족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그런 목표, 난 이런 교사가 되기 위해 이 과정을 밟는 거야 라는 어떤 그 선생님들 자신만의 어떤 분명한 성장 목표가 세워진다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좌절, 어려움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누가 되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나는 도대체 어떤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이 임용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당연히 그죠. 나와 만나는 아이들이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죠.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 그를 위해서는 사실 이 공립시험에 합격을 해야 해요. 그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합격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 그래서 계획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자, 이 공부 계획은 선생님들이 이끌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또 것이 되죠. 그래서 연간 공부, 1년간의 공부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까 전에 연간 교육과정 강의 일정을 보면서 나왔어요. 이미 1, 2월 달에, 3, 4월 달에, 5, 6월 달에 4월부터 논술 투입되면서 같이 병행해야 되는 일정, 그게 지금 다 쫙 정리가 됐거든요. 그럼 연간 공부 계획은 1년 동안의 강의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 스케줄에 따라 쫓아가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주간 공부 계획과 일일 공부 계획인 거죠. 이거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죠? 이거 아주 탄탄하게 세워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하루 시간을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자, 지금 가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드러나도록 수립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아래
마지막 줄에 보면 이동 시간, 휴식 시간까지 일과 계획에 포함하여 그 계획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제 뭐 지하철을 타고 혹은 뭐 어떤 자기 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가 있어요. 이동할 때도 임용 공부를 시작했다는 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하루의 삶은 안정적인 그런 삶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랑은 달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자투리 시간까지를 어떻게 쓰는가의 어떤 그 방법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시간도 선생님들 잘 계획하셔서 이동 시간에 해야 할 일, 그리고 휴식 시간까지를 관리해라 그랬어요. 휴식 시간. 그래서 이 휴식 시간과 관련돼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수험생들 이렇게 생각하면 수험생들은 공부 외엔 다른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공부의 효율성이 높을까에 대한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는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고도의 어떤 집중력을 바탕으로 집중했는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과 그 시간보다는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사람과의 그 성과는 매우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집중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가에 더 힘을 쏟으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질 높은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식 시간도 적절하게 계획서 안에 선생님 하루 일과 계획표 안에 포함시키셔야 되는데 그럼 이 질 높은 휴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산책을 한다거나 절대 이런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TV를 본다거나 이런 시간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오히려 공부의 흐름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산책을 한다거나 좋은 책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좋은 책. 그래서 선생님들 임용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이라든지 요즘 너무나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어떤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임용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사서 보거든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특별히 그 책을 제가 뭐 추천하거나 이런 거 하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완벽한 공부법 책 너무 좋죠. 그거는 이제 공부에 대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제 공부 지침서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설명해 주는 책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좋은 책을 꼭 선택하셔서 가까이 두시면서 휴식 시간마다 한 챕터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집중해야 될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꼭 이 휴식 시간에는 선생님들 어떤 좋은 책을 읽으면서 공부법이라든지 인생 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 공부에 몰두했다면 휴식함으로써 어떤 지금 내가 공부한 내용을 좀 숙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 명언 같은 거 하나씩 있으세요? 그거 없다는 거는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 좋은 말들 중에 유독 내 가슴에 와닿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을 잘 적어 놓으시고 항상 책상 머리 위에 붙여 놓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목표를 다시 또 다지기 위해서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명언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뭐 20대 때, 30대 때, 뭐 이렇게 뭐 40대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인생 명언을 이렇게 하나씩 가슴에 새겨두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죠. 그래서 제 그 책상 옆에 한 켠에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끄적이고 좋은 글을 볼 때마다 적어 놓은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내가 선택한 고통이 나를 만든다? 이런 글도 저는 계속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어떤 그 고난을 넘어서야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또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선택한 고통이 곧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죠. 근데 현장에 있을 때는 또 다른 명언이 내 가슴에 와 있었어요. 뭐냐면 묵빈대처라는 말이 있어요. 침묵으로 조용히 함으로써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적을 물리친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현장은 생각보다 많은 어떤 갈등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조작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때마다 대응하고 때때마다 감정이 요동치고 그러니까 너무 교사로서의 삶을 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침묵으로 대응하자. 나중에 다시 나의 어떤 본질을 찾게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나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번이 대응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면서 제 현장에서는 또 그것을 또 머릿속에 새기면서 또 근무도 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는 교사의 힘은 아이들에게서 나온다. 이건 제가 매일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교사 아니겠냐라는 생각에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거,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 힘 쏟기 위해서 매일 머릿속에서 되뇌었던 말이 바로 교사의 힘은 아이들에게서 나온다, 이거였거든요. 자, 어찌됐건 우리 선생님들도 이 힘든 임용 과정을 이제 잘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명언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글귀가 있으면 꼭 적어두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들춰보시면서 선생님들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이 휴식 시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동 시간, 휴식 시간까지를 꼼꼼하게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강의 수강 시간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강의를 이제 듣게 되실 텐데, 강의를 듣는 시간에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와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다라는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또 자세로 임했을 때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는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귀, 일단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죠,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 책을 보면서 혹은 제가 판서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 판서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손, 적어야 되는 거죠. 빠르게 설명하는 것들을 막 열심히 적는 선생님이 있고요. 펜을 내려놓고 뒤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한참을 듣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손으로 다 기록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그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바삐 움직여야 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그죠, 뇌가 계속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이렇게 강의 수강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강의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 정말 금같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혹은 뭐 물론 화장실 가고 이럴 수는 있지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방금 갓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들을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좀 욕심을 내셔야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듣는 거, 이거 선생님들 공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강의 듣는 건 절대 내 공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강의를 들으면 공부했다라고 위안을 삼기도 하는데, 그건 절대 내게 된 게 아니죠. 3번부터가 진짜 내 거예요. 자, 셀프 테스트. 스스로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강의 수강 후 3일 안에 끝내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직강 기준으로 강의를 하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 정도까지, 뭐 3일이라고 했지만 선생님들마다 공부 속도가 다 다르고 빨리 하는 데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할 수 있는 그 일정한 양을 이렇게 측정하셔가지고 정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분량만큼을 그 시간 안에 이제 이뤄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적어도 3, 4일 안에는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목요일 정도까지는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 무작정 글자를 외우는 건 정말 잘못된 암기죠.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정말 문장을 통째로 외워요. 그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공부라는 건 그 하나의 문단 안에서 주요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요.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핵심을 파악해서 그 핵심 키워드를 먼저 외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앞뒤 말들을 연결지어 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첫 문장부터 첫 단어부터를 쭉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핵심을 딱 집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변형된 문제에서는 무엇이 어떤 그 답으로 적용돼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이해를 하고 그 이해의 어떤 중핵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요건 이제 이론을 같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주요 핵심을 파악하게 되고 그걸 먼저 암기하고 이제 살을 붙일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는 스스로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셀프 테스트를 거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흰 종이를 두고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우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백지 쓰기랑 말로 설명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두 가지 선생님들 1월부터 강의 듣는 그 날부터 바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건, 내가 외웠다는 건, 내가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넣었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누군가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전에 스스로 테스트하는 백지 쓰기. 흰 종이에다가 내가 공부한 걸 써보는 거죠. 외운 걸 쓰는 거예요. 그게 잘 써진다는 건 뭐예요? 장기 기억으로 정보가 잘 저장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처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내가 루소 좀 설명해 줄게. 루소는 어떤 교육 사상가냐면 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루소의 사상을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지 쓰기와 말로 설명하는 이 방법을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내 장기 기억으로 넣어놨어요. 끝났을까? 절대 아니죠. 뭐예요, 선생님들? 반복해야 해요. 그렇죠? 우리 망각을 가장 우리가 깊이 해야 될, 경계해야 될 어떤 것이 되는데, 반복 학습과 개념의 내면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장기 기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꾸 인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소멸되는, 그죠? 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들은 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아주 틈틈이 하죠. 그래서 매우 어떤 높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반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문제거든요. 제가 거기에 A 영역을 공부하고 B 영역을 공부하고 C 영역을 공부할 때는 다시 A를 공부한 후에 C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D로 넘어가야 되는가 했더니 D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B를 또 다시 인출하고 C를 또 인출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D를 가냐 했더니 D 새로운 영역 안 보네요. 다시 A, B, C를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A 공부하고 B 공부하고 A하고 C하고 그 다음에 또 B하고 C하고 그리고 또 A, B, C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A를 지금 몇 번 했어요? 3번 했네요. B도 3번 했어요. C도 3번 했어요. 지금 계속 다른 어떤 영역을 공부하면서 교차적으로 다른 그 이전에 해놓은 것과 연결지어서 반복했죠. 그리고 D를 새로 들어가요. D 새로운 것도 학습했어요. 그런 다음에 E로 들어가냐? 아니고 다시 B, D 그리고 또 A, C 그리고 또 D, AC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겠죠.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게 잘라서 반복시키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 반복하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의를 한번 더 들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초기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반복해서 듣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난 이미 이해했고 내 것으로 암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암기하는 게 힘들어. 그럼 한 2번, 3번 더 들어보지 뭐. 절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좋아, 그럼 강의 듣는 방법 좋은 방법 아니라고 하니까, 반복해서 듣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책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지 뭐. 자, 그래서 강의 듣는 것과 반복해서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부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느끼셔야 돼요. 책 여러 번 읽으래요. 여러 번 읽으면 언젠간 그것이 내게 된다는 거죠. 여러 번 읽으면 이해를 하기 위한 좋은 어떤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했다는 건 그 다음엔 바로 암기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건데, 암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읽는다? 그것은 결국엔 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교재를 반복해서 읽는다는 그 어떤 방식을 언제 투입하냐에 따라서 되게 효과가 다르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초기에 강의 듣고 그 강의 내용 이해하기 위해 책을 읽어요. 이해했다면 바로 암기해야 하고, 암기한 걸 계속 백지 쓰기라든지 말로 설명하기. 자, 이땐 책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책 안 보고 덮어놓고 내가 공부한 걸 말로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내 것이 확실하게 됐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나중에 그 책 부분을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 외운 게 있고 체계가 세워져 있고 내 머릿속에 책 글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하고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읽었던 이 책 말고 이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놓은 어떤 자료, 뭐 다른 전공서라든지 혹은 어떤 뭐 인터넷에 있는 뭐 지식백과 같은 어떤 이런 사전에 담겨 있는 글들을 쭉 읽으면서 조금은 다르게 쓰여 있지만 주요 핵심은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 걸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어떤 안정적이고도 효율성 높은 공부 방법이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강의 반복해서 듣는 거,
이 강의 반복해서 듣는 것 자체가 나쁘냐? 초기에 이해가 안 될 때는 좋아요. 초기에 이해가 안 됐을 땐 좋지만 내 걸로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가 너무 괴로워. 암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 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사실 되게 암기를 수준 낮은 공부 방법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다 암기를 해야지만 내 것이 되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 없이는 어떤 고득점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듣는다거나 혹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거나 이런 공부 방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암기하고 암기한 걸 고통스러워도 꺼내야 돼요. 백지에 써보고 말로 설명해야 돼요. 말이 안 나와요. 백지에 아무것도 못 쓰겠어요. 다시 공부하러 가야 돼요. 공부가 아직 다 안 됐다는 거거든요. 다시 공부하러 가서 다시 끄적거리면서 외우고 그 외운 것을 또 인출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면 인출 점검표를 활용한 공부 진행 및 점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상반기 1월에서 6월 동안 이론이 진행되면서 때때마다 이런 인출 점검표가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샘플로 들어간 것만 봐도 이제 소형력이 지금 나눠져 있고 옆에 보니까 1, 2, 3, 4, 5, 6, 7, 8, 90 해서 총 10번 인출하는 그 기록칸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 소형력에 대해서 내가 인출을 했으면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럼 이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 내가 어떤 영역을 몇 번 인출했는지가 조금 확인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어떤 인출 점검표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거니까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지금 결국엔 여기에서 나와 있는 4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계획을 세워라. 그죠? 계획 아주 치밀하게 세워야 되네요. 두 번째, 강의 시간에 100% 집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라.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내가 공부한 거 아니다. 강의한 이후에, 강의를 들은 이후에 스스로 자신이 암기하고 암기한 것을 확인하는 셀프 테스트를 거쳐라. 그죠? 그런 다음에 뭐 해라? 반복해라. 반복하는 방법, 계속되는 셀프 테스트 과정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차 학습을 통한 그죠? 반복 효과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뒤로 넘겨서 지금 계획표가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우리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연간 계획은 강의 일정에 따르면 됐었어요. 그럼 이제 주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주 한 번씩 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강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계획표를 보면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과 계획을 세울 때는 하루 어떤 그 주간 교육 계획이든 일일 교육 공부 계획이든 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하루 시간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나눠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표를 보면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지금 잡혀 있죠. 1시간. 자, 그 다음에 오전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총 3시간이라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자, 그리고 점심시간은 이제 빼놓고요. 자, 1시부터 또 18시까지, 6시까지 5시간의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은 또 1시간 반 정도네요. 빼놓고요. 자, 7시 반부터 다시 또 시작해서 9시 반까지 2시간이라는 공부 시간이 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건 이제 기본 어떤 예시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일을 병행하거나 혹은 가정 육아를 병행하거나 등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시간을 빼놓고 내가 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큼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공부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 그것이 일단 먼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만큼을 확보하면서, 자, 우리가 지금 토요일이 강의이기 때문에 시작이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날 강의 수강을 합니다. 그죠? 강의 수강을 하는데 이제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한 6시 정도까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한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요. 물론 쉬는 시간 잘 활용하자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야간 시간에 오늘 강의 듣고 왔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 하고 쉬면 안 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그죠? 암기가 시작돼야 돼요. 이해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암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개요도 작성 및 소형력 1 암기 이렇게 해놨네요. 지금 소형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소형력 1 암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봤더니 오전에 휴식하고 소형력 2 암기가 있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또 뭐 있어요? 소형력 3 암기가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됐는데 오전 시간 제쳐두고 오후에 봤더니 소형력 4 암기가 있죠. 그리고 월요일 야간 시간에 소형력 5 암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봤더니 토요일 날 배운 우리가 토요일 날 같이 공부한 이 강의 내용을 총 5개로 나눠놨네요. 소용력 1, 소용력 2, 소용력 3, 4, 5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소용력을 지금 시간대별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는요. 일단 쪼개기부터 시작이에요. 쪼개기.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일단 작은 단위로 나눠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작은 단위 하나하나씩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지금 제가 유아교육과 발달, 우리 발달 심리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목차를 지금 담아놨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그거 예시 목차인데 한번 보면 요걸 만약에 우리가 요건 2주에 다루는 내용이긴 하지만 얘가 만약에 일주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라면 얘를 지금 소용력 5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지금 이게 우리 선생님들 아직 공부 시작 전이라서 분량을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거기 밑에 섹션 1, 섹션 2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를 소용력 1로 묶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이 타이틀명은 좀 많아도 이 내용은 많지 않거든요. 자, 얘가 소용력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발달 이론 부분에서 계젤의 성숙 이론부터 행동주의 0, 1, 2, 3 요거 3개를 소용력 2로 묶어보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피아제의 인지 발달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가 소용력 3 요거 하나 자체를 소용력 3. 자, 그 다음에 비고츠키 05 비고츠키부터 시작해서 가드너 다중진능 이론 5, 6, 7 요거 3개를 4로 소용력 4로 묶는 거죠. 그리고 동물행동학부터 시작해서 정보처리 8, 9, 10 이 부분을 소용력 5로 묶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한 부분을 일단 소용력 5가지로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주간 공부 계획표가 설명이 되네요. 강의 끝나자마자 야간 시간에 조금 피곤하겠지만 스트레칭 하시고 다시 좀 정신을 맑게 해서 책상에 앉습니다. 앉아서 소용력 1을 공부하는 거죠. 자, 소용력 1 범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일요일인데 일요일 오전은 조금 휴식 시간 넣었는데요. 휴식 시간 취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소용력 2 들어갑니다. 그죠? 소용력 2. 자, 그 다음에 야간 시간에 소용력 3 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소용력을 선생님들 적절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소용력 1, 2, 3, 4, 5 해서 번호는 다 분리돼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선생님들 소용력 1하고 일요일날 소용력 2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소용력 1 인출해야 돼요. 그렇죠? 소용력 1 어젯밤에 해놓고 잔 거 내 머릿속에 잘 기억되어 있는지 테스트해야 되죠. 자, 소용력 3 들어가요. 야간에 저녁 먹고 와서 소용력 3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소용력 2가 잘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월요일날 소용력 4 들어가는데 이 4 들어갈 일이 아니죠. 바로 뭐 해야 돼요? 소용력 1은 잘 살아있나? 2는 어떻게 되어 있나? 3은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하고 4 들어가야 돼요. 소용력 5도 마찬가지예요. 5도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오후에 한 소용력 4 내용 잘 살아있는지 재차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하라고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니 우리 선생님들께서 소용력 5를 해야 되는데 소용력 4를 확인하다가 잊어버린 게 너무 많아서 다시 공부를 하다가 소용력 5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소용력 5는 또 어떻게 돼요? 다음 날로 넘어가요. 계속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토요일 날 배운 공부에 대한 내면화의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로 두자 그래요. 목요일 정도. 그러니까 이 목요일 안에 공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개인의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빨리 한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고, 빠른 시간에 끝난다 그래서 그게 진짜 공부냐, 그건 확인할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모르면 다시 그걸 되돌아가서 또 다시 해보는 그 과정이 1월부터 6월의 이론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뒤에는 절대 그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1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탄탄하게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확인하고 모른다고 느꼈으면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외우고 이것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완벽한 일정으로 월요일 야간이 되면 토요일날 배운 게 다 끝나요. 사실 이거 불가능할 수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일정을 보면요. 다시 오후 일정만 중심으로 볼게요. 오후 1시부터 점심 먹고 나서부터 전체 강의 영역 전체 암기 1차가 들어가 있죠. 이 말은 토요일 날 배운 우리가 지금 소용력 1, 2, 3, 4, 5로 나눠놓은 것을 다시 한번 재암기하라는 거예요. 목차를 보면서 하나씩 다시 내용 인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는 또 강의 영역 전체 암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재암기하는 시간을 또 두었죠. 자, 그리고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날 오후 시간에도 강의 영역 전체 암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더 잡을 수 있으니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소형력을 어떻게 안배하는가의 부분을 시간대별로 잘 집어넣되 중간중간 계속되는 인출이 필요하다. 그 앞에 공부해 놓은 부분에 대한 인출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시간을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왔는데 그걸 한번 보면요.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은 항상 똑같은 게 들어가 있죠. 누리과정 고시문 암기. 자, 누리과정 고시문 암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시문은 이제 완벽하게 외우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까 제가 아이누리 사이트에 가면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도 있고 해설서도 있고 놀이 이해 자료, 실행 자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고시문은 해설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문을 해설해 놓은 게 해설서예요. 그래서 이 해설서 내용에도 있지만 그 고시문 자체를 출력하셔서 그 내용은 문장 하나하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암기를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1시간은 항상 이 누리과정 공부에 이제 시간을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얘는 모의고사 끝나는 그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도 계속 반복돼야 될 부분이에요. 교육과정. 그만큼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선생님들이 아주 중시 여기면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될 그런 공부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오전 3시간 동안은요, 지난주 영역 복습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날 만약에 발달심리를 배웠으면 오전부터 발달심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전은 그 지난주 우리가 그 발달심리 배우기 전에는 사상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2주차에 이거 지금 3주차 일정이에요. 2주차에 배운 사상 부분을 인출을 해야 되죠. 그 전주에 배운 걸 계속 안고 가서 사이사이에 인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시간에는 지난주 영역 복습이 1, 2, 3 하고 들어가 있네요. 월, 화, 수에.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눠놨지만 우리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만약에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막 공부하다가 한 30분 공부하고 나서 몸을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서는 내가 지난주에 배운 어떤 듀이의 교육사상에 대해서 한번 좀 인출해볼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가드너의 다중진리 이론을 공부하고 있어서 막 끄적이면서 막 외웠어요. 외우고 나서 잠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몸을 펴는 그런 시간에 지난주에 배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한번 또 인출을 해볼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중간중간에도 계속되는 앞에 공부해 둔 거에 대한 인출은 일어나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영역에 쭉 파묻혀도 있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다른 것들 이미 공부해 놓은 걸 가져와서 머리를 방해하는 거죠. 공부하다 말고 다른 영역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져놓고 또다시 기존에 했던 공부를 파고드는 이런 과정들을 선생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거치는 것이 곧 공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주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복습하는 일정까지도 공부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목요일이 됐는데요. 우리 목요일을 봤더니 기출문제 시험 보는 게 있네요. 그죠? 우리 이론반은 영역별로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선생님들이 풀어갖고 오시면 같이 해설을 하는 강의가 병행이 되죠. 그래서 목요일날 아침에 9시부터 우리 선생님들 기출문제 시험을 한번 보시고요. 이거 정말 실전이라 생각하고 시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러프한 자세로 앉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하지 마시고 정말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긴장하고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고 이제 채점을 직접 내가 자가 채점을 해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해야 되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시험에 출제 어떤 그런 스타일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시험 문제를 풀고 오시면 저랑 같이 해설을 하면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내용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 문제의 답이 이것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는 시간을 목요일 오전에 갖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개정 누리과정 해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2시부터 이 해설 강의가 이제 목요일 2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 2, 3, 4주차까지만 있어요. 이 개정 누리과정 강의는. 그래서 1, 2, 3, 4주차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이때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고시문만 암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시문에 대한 해설 내용도 중요한 것들 외울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그것을 이제 외우는 걸로 해서 목요일은 그거 공부하는 시간으로 제가 계획표에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설서 부분 공부하고 나면요. 이제는 아침에 우리 1시간 동안 고시문 외웠었죠. 선생님들. 8시부터 9시까지. 이때 고시문 빨리 외우고 해설 부분의 어떤 일정 부분을 또 공부하는 것을 병행해서 이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항상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의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내면화하는 그런 어떤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강의 플러스 암기 해놓은 이 목요일 오후 시간은 1, 2, 3, 4주차까지만 진행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 야간에는요, 토요일 날 배운 공부를 하긴 하는데 특이하게 뭐가 들어가요? 기출문제랑 이론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이미 오전에 기출문제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를 이제는 이론과 연결지어서 선생님들께서 삐아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이 삐아제에서 어떤 부분에서 기출이 됐었는지가 같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삐아제 동화, 조절, 기출이 됐었지. 기출됐을 때 문제는 이런 거였어. 이것이 문제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 기출문제도 외우는 거네요. 기출문제도 외우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 파악이 되어서 이론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나는 이걸 왜 틀렸었냐면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틀렸어?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어떤 것으로 연결 지어야 되는 거였어?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완해 두는 거. 그래서 다시 이론서에 선생님들이 발표하면서 이것은 어떤 몇 년도에 출제된 문제다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목요일 날 기출문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목요일은 토요일 공부한 거에 대한 기출을 그죠? 함께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보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토요일 공부에 대한 이론 암기가 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요일을 이제 어떤 기점으로 해서 금요일로 넘어가면서는 이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인출하는 지금 오후 시간에 강의 영역 전체 암기 3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서 그 영역을 다듬어 두고 그 다음에 야간 시간에는 그 다음 주에 배울 영역을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습을 하는 걸로 잡아뒀어요. 그래서 예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1, 2월 이론반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주간 공부 계획이 이렇게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해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선생님들 공부 시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육아를 병행할 계획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절대적으로 올인하는 선생님들보다는 공부 시간 확보가 조금은 그죠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런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막 10시간씩 확보가 안 되는데 한다 그래서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오랫동안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해서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셔서 하루에 6시간이라도 하루에 5시간이라도 그걸 정말 어떤 고도의 집중력으로 집중하면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공부 시간대를 공부의 시간 얼마큼인지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내용을 안배하면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인 공부 계획의 예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뒤로 넘겨서 일일 공부 계획 좀 한번 볼까요? 자, 일일 공부 계획은 자, 거기에 보니까 밑에 시간표부터 좀 선생님들 보세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그죠? 아침에 조금 일찍 기상하셔야 돼요. 6시 반도 사실은 빠른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아침형이냐 늦게까지 또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조금 더 잠을 자고 이런 어떤 공부의 어떤 생활의 흐름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임용 공부를 하려면 아침에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는 시간이 있죠. 우리 1차 시험 보는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떤 생체 리듬도 그렇고 생활 리듬을 좀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6시 30분 기상으로 제가 잡아놨네요. 그래서 이거 융통성 있게 조정하시고 7시 30분까지 일어나고 스트레칭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공부 장소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책상에서 내 방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거나 이랬을 때 그 자리 정도는 하거나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을 30분 정도 잡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이동할 때도 그 전날 공부한 거 혹은 그 전주에 공부한 거 이거 인출해야 되는 시간이죠. 이제 이동하는 시간 절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다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사상을 인출하겠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1시간은 항상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이랑 해설서 암기 들어가자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공부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부 시간 확보된 거죠. 3시간. 자, 이때 무슨 공부를 할지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돼요. 어떤 영역에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는 또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공부할 수 있는 두 번째 공부 시간이에요. 제가 5시간 동안은 또 무슨 공부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그리고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세 번째 공부 시간이 돼서 2시간 정도 확보됐었거든요. 자, 이때도 또 어떤 공부를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개요도부터 짭니다. 선생님들 공부할 체계를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 부분 암기하고 그거 암기 다 했다면 책 덮고 흰 종이에 써보는 거, 그리고 나 혼자 말로 설명하는 거, 이거 병행하면서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밤에 다시 집으로 이동한다거나 뭐 방 정리를 한다거나 한 그 과정에서 또 인출해야 될 내용도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계획 수립 그랬어요. 무조건 그 다음날 어떻게 일과를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부터 그 일과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하루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직장을 병행하거나 혹은 육아를 병행하거나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 청소를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또다시 아이를 픽업하러 가야 되고 이런 일정 모든 것이 다 탄탄하게 수립된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인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우리가 중간에 시간표부터 보았는데 그 위에 다시 올라가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루를 구조화해라. 자, 시간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시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하면 안 되고 지금 3시야? 그럼 3시부터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이지?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시간을 의식해서 움직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해진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2번요. 우리 선생님들 생각보다 자신이 이 시간 동안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이 얼만큼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나는 한 5쪽 정도는 공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쪽 반 하는 동안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직 자신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메타인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의 어떤 실행력이라든지 나의 성취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을 잡는 게 1월, 2월 초기 공부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해라. 그래서 빨리 많이 한다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느린데 느리면은 되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느려도 그것을 얼마나 내 걸로 잘 만드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빠르게 하는 공부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내면화가 중요합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양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실천 가능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성취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상, 발달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고요. 발달 안에서 프로이드 다음에 에릭슨에서 어디까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만 더 강력한 실천력이 이렇게 발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라.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요, 반드시 끄적이면서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끄적끄적 거리면서 외우는 거죠. 중얼중얼 끄적끄적 하면서 외워야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공부 제일 위험한 공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눈으로 읽어나가는 방식을 경계해라. 내가 아예 써놨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기만 하는 공부를 한다면 그거 공부 방법 점검하셔야 돼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전이 있었지만 내 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끄적이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내 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짜투리 시간 어떻게 쓰느냐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공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죠, 선생님들.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동 시간, 쉬는 시간, 밤에 잠자기 전의 시간, 제가 1, 2월 공부하면서는 머리 감으면서는 뭘 인출했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머리 감는 시간, 드라이어로 말리는 시간 이런 것까지를 치밀하게 선생님들이 계획하셔서 근데 그거 너무 숨막히고 답답해요? 아니에요. 하다 보면 즐거워요. 아, 이거구나. 재미있게 내가 이렇게 하루를 성취감을 누적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 즐겁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기왕하는 공부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기꺼이 신나고 즐겁게 하루를 아주 유쾌하면서도 충실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죠.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계획표를 살펴라. 자, 내가 하루 일과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아까 시간대별로. 자, 그거 성취했으면 쭉 줄그으면서 선생님들
내가 이거 해냈어. 작은 성취감을 누적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지우면서 밤에 자기 전에 그거 오늘 하루 일과를 평가해보면 어때요? 이 많은 걸 내가 해한 거예요. 아침에 머리 감기도 넣고 지우세요. 머리 감았으면 지우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어디로 이동했어요? 이동할 때 삐아제 인출했어요? 그럼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계획표를 완성지어 나가는 어떤 그런 성취감을 느끼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다음날 계획은 반드시 세우고 잠든다. 자, 이제는 우리 계획표가 우리 선생님들 공부해야 될 어떤 나침판입니다. 공부해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라 생각하시고 다음날 계획을 세우고 잠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옆에 동그라미 안에 지금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다 이해하실 거고요. 4번에 지금 손쪽지 활용 공부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이 어떤 공부하면서 인출해야 되는 어떤 그 타이틀, 예를 들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총 4단계 중에 어떤 전조잡기의 특징 9가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타이틀을 적어놓은 손쪽지를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하셔서 그 내용을 보고 뭐 해야 돼요? 그럼 전조잡기 유아들의 사고 특징 9가지, 그 9가지 다 안 써요? 그거 다 쓰는 거는 뭐 어떤 정리 자료에 따로 있겠죠. 교재에도 있고요. 이 9가지 외웠으면 내 머릿속에 있어서 그 타이틀만 보고 뭐 해야 돼요? 인출해야 돼요. 꺼내내는 거죠. 이런 식의 손쪽지를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짜투리 시간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 인출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말하며 공부하기의 중요성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매우 강조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말하면서 내가 공부한 게 있다면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설명하라. 내가 강의하는 어떤 그런 강사가 된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합격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화이트보드도 집에 미니를 사놓고 쓰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그죠 어떤 공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셀프 테스트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거죠. 공부를 했으면 그거 백지 쓰기를 하건 말로 설명하건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그래 나 지금 잘 알고 있어라고 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백지로 썼을 때는 그 종이에 그 증거가 남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썼는지 빠진 부분은 무엇인지 그래서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공부는 백지 쓰기가 한 70% 말로 설명하는 게 한 30% 나중에 이것이 다져져서 더 이상 어떤 누락 없이 내가 다 설명해낼 수 있다 그러면 말로 설명하는 게 70% 쓰는 게 30%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반기를 들어가서는 어떤 그 공부 비율이 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책을 덮고 하는 거예요. 책을 덮고 내가 공부한 걸 인출해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셀프 테스트를 할 때는 테스트 범위를 어떻게 잘 조절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놔야 한다. 그 작은 단위를 인출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발달심리 공부를 다 했어요.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정보처리 이론까지 하고 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발달의 개념 한 번도 인출하지 않고 중간에 한 번도 되돌아가지 않은 채 쭉 간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가서 발달의 원리는 무엇이고 하려고 하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이거 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지? 그 사이사이 거쳐오면서 지금 정신분석 들어갔죠. 행동주의 들어갔죠. 인지발달 들어갔죠. 뭐 동물행동학 들어갔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갔어요. 당연히 처음으로 가면 인출이 안 될 수밖에요. 중간중간에 계속되는 어떤 반복 인출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프 테스트를 할 때는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쭉 간 다음에 1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한 것처럼 1번, 2번, 다시 1번, 3번, 2번, 3번, 4번, 다시 1번 계속되는 반복으로 선생님들이 앞에 것들을 챙기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이러냐? 반복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게 되어서 나중에는 조금만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그 내용을 인출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날은 하루 만에 이 1월부터 6월까지 배운 이론을 쫙 정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만 이렇게 잘 다져 놓으시면 그것이 문제풀이반 과정, 모의고사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인출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계속 재차 반복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집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알았죠? 그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뒤에 마지막 장인데요. 저가 선생님들하고 여기 이제
궁금증들을 조금 모아봤는데 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일단 질문 1에 보니까 교재 3권이 모두 개정되나요? 이 내용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개정이 된 교재라서요. 올해는 개정이 하나도 되지 않고요. 그 2020 개정판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3권의 책이 이제 주요 교재가 되고요. 지금 정오표가 카페에 우리 그 박수민 유아 임용의 정서 카페에도 올라가 있고요. 강의하면 이제 그 때마다 시기마다 제가 정오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오표를 맞춰서 이제 교재를 수정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내용은 이제 프린트물로 이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개정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자, 이게 2019 교육과정이 바로 국가 수준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개정 누리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누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출력해서 어떤 그 재본회에서 준비하라고 선생님들께 부탁드린 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아까 어땠어요? 아침 8시부터 9시 1시간 동안 매일 일정 시간 반복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교육과정은 정말 완전히 내게 돼요. 나는 걸어다니는 교육과정이다라고 할 만큼 선생님들이 내면화해야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육과정 없이는 절대 현장에 가서 효율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교육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제가 매우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매일 일정 시간 반복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1월 강의부터 제가 선생님들께 고시문 외우라고 하면서 이제 고시문 자료 나눠드리고 이러면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진행 요일에 변동 없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보았지만 토요일이 주 강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이제 기출 해설과 그 다음에 1월 달 그 총 4주 동안은 개정 누리과정 해설이 목요일 날 그죠 진행이 되죠. 그리고 논술은 화요일이었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그대로 작년에도 목요일 날 기출 강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1, 2월은 이제 토요일 날 야간에 기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조금 너무 하루 이제 온종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치고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래서 목요일로 별도의 날로 뺐다는 거 선생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신이론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자,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자, 이거 두 가지 질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고득점의 안정적인 합격 이것을 논하기 전에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신이론과 어떤 시험 범위의 이런 광범위함. 그죠?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머리 쓸 수 있는데 공부를 좀 해본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고민을 하반기에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 아까 우리가 교과목들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유아 수학 교육, 뭐 과학 교육, 뭐 사회 교육, 언어 교육, 뭐 동작 교육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유아 언어 교육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유아 언어 교육 책이 자, 유아 언어 교육 이거 전공서가 뭐 양서원, 창지사, 뭐 학지사 뭐 많잖아요. 출판사가 엄청 많지만 우리가 10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10권 이렇게 총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게 10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10권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10권 유아 언어 교육 10권에서 한 80% 정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1권부터 10권, 이 10권의 모든 책에 다 담겨 있는 그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 정도는 한 3권에서 5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 10% 정도는. 자, 그리고 또 나머지 한 10% 정도는 어떤 각각의 어떤 전공서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글씨가 특별히 어떻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신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특별히 한 10% 정도. 자, 그러면 이거 다 다루면은 시험에서 거의 다 맞출 수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 언어교육책 뭐 30권이면 30권 그거 다 사서 공통으로 다루는 80분 부분은 우리가 이제 80% 부분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죠 하고 그다음에 3권에서 내가 5권 정도에 다뤄지고 있는 어떤 중복되는 부분들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한 2-3권의 책에 중복돼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다루고 각각의 한 권에 다 특별한 내용이지만 있는 것들 다 추출해가지고 그걸 다루면 그죠 다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이라는 이 공부 시간 동안 유아 언어 교육만 그럴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교육, 과학교육, 수학교육 다 각각의 교과마다 이런 어떤 그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공서 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체 내용을 다 봤을 때는 공부 분량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이렇게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10%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생님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포기하자. 왜? 우리 아까 전에 교육과정 80점 만점에 어땠어요, 선생님들? 5개에서 10개 정도는 틀려도 됐었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2개에서 3개 문제가 나와요. 모르는 게 나온다고요.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틀려야 되는 거예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정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는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거 틀려야 되냐? 이것까지 다 하면 되지 않는가?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부의 양이 또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거 이런 식으로 분산시키면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약해져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들? 틀릴 거 틀리면 되고 나머지 맞춰야 될 중요한 부분 맞춰서 가야 될 시험인데 이거 다 다루다가 여기에서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2-3문제 나올 거 포기해버리고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뭐 사회교육, 과학교육 다 등등이에요. 다 모두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올 어떤 생소한 문제 이거 2문제, 3문제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아까 점수 이야기한 그 어떤 논술 빼고 80점 만점에 70점에서 75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80점 만점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자, 이 80%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부분 이거 우리 무조건 적용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3권에서 5권 정도의 공통으로 있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은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 적용. 그럼 이 부분 아예 안 할 거냐?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아예 안 하기에는 그저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80%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 몇 문제였어요, 선생님들? 소문항으로만 따지면 80문제였어요. 80문제. 소문항으로 따지면 80문제. 근데 지금 이 공부해야 될 전체 영역은요. 거의 몇천 문제 정도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80문제를 내는 거니까 내가 공부한 게 아무리 내가 이렇게나 많이 공부했는데 꼴랑 80문제 이렇게만 나왔어 라고 물론 허탈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췄는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전문적인 능력. 우리 전문가는요. 알고 있는 지식이 이렇게 많죠.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물어보는 거 한 개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를 다 묻는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묻는 것을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지식이 쌓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신이론이라고 하는 거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걱정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어떤 선을 그어놓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많이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 거죠. 모든 전공소에서 또 유아교육의 어떤 근간이라고 하는 이론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다지고 내면화하는 데 집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3권 정도, 5권 정도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적용하고자 선생님들께
다뤄드리고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전공서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 중에서는 선택적으로 제가 적용을 해서 선생님께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양이 많아요. 그것만 해도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모르는 어떤 학자가 있는 것 같고, 그거 당연히 있죠. 모르는 학자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들 다 내 걸로 하려고 그러면요, 1년 안에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2년 3년 해도 얘를 잡아두지 않은 공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최초 1년의 공부를 해도 얘를 잡아놓은 어떤 공부를 한 선생님들은 그 다음에 성적 향상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당연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 어떤 전체적인 공부의 어떤 그 출제의 어떤 분포,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선생님들 접근하셔야 되고, 저 또한 그런 방향을 놓치지 않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 어떤 각각의 전공서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론까지를 내가 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면 다시 시험의 이 본질, 우리 시험의 어떤 기출된 문제들의 어떤 그런 본질을 좀 보셔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객관적으로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신인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시험 범위가 너무 강범위예요. 이 부분은 제가 요거 설명드린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고민 많으시겠지만 스스로 어떤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슬럼프 극복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어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당연히 오지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 또한 그저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일주일을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어떤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성취감을 누적적으로 이렇게 느껴나간다면 큰 슬럼프는 피할 수가 있어요. 준비된 것이 없을 때 오는 불안으로 크게 오는 어떤 슬럼프는 사실은 좀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슬럼프 극복 하는 방법,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해야 할 일에 임한다는 거, 그게 바로 슬럼프 극복이 가장 중요한 어떤 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는 거, 나 자신과의 경쟁이라는 거, 어제보다 내가 오늘 좀 더 잘했으면 그건 정말 성공한 하루를 보냈다는 거, 이런 것들에 집중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슬럼프를 좀 지혜롭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도전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자, 거기 옆에다 선생님 답은 없지만 적어 놓을까요? 당연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험 보시고 나서 혹시라도 이제 1차에서 불합을 하거나 이런 경우, 2차에서도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경우, 이런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해요.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는가? 자, 그럼 왜 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좀 먼저 찾아보세요. 왜 하지 않아야 되는가? 너무 힘들어서 또 떨어질까 봐? 그죠? 이런 것들일 수 있거든요. 이게 답이 있는 걸까? 이런 어떤 확신이, 그죠? 들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말 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공립교사가 되어서 안정적인 어떤 조건과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생각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면 답이 있을까?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선생님들, 정말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좀 지혜로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다시 반복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선생님들 좀 접어두시고요. 기본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비슷한 개념들 간의 어떤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야지만 새롭게 생소하게 보는 문제를 풀어낼 힘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전공서 읽기를 많이 하셔야 하고요. 기본 암기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전공서 읽기를 많이 하셔야 하고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전공서 읽기를 많이 하셔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려고 하는 욕심을 내셔야 해요. 그리고 유사하고 헷갈리는 개념들 구분하는 거, 그것에 또 많은 어떤 노력을 쏟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재도전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선생님들,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그 도전이 공립유치원 교사 결코
가치 없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선생님들 조금 좌절감을 느끼셨다면 털어내시고 힘차게 2021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교육과정 설명회를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나는 멋지다. 제가 선생님들께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공부하는 과정 도중에 그런 생각으로 선생님들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거 교육과정 설명회에 올라가 내일 아마 이게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보는 선생님들은 저랑 같이 이 시간을 보냈을 거고 내일 동영상으로 이게 올라가면서 학원 홈페이지 그 박수민 그 강의 목록에 보면 요 설명회 내용이 1번으로 올라가고 2번으로 이론 맛보기 강의가 하나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샘플 강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한 영상이 또 맛보기 문제풀이 강의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을 텐데 그거를 보셔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선생님들 21년에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